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거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블록을 걷다 보면 임대문이라고 적힌 A사 용지가 유리창에 붙어 있는 가게가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불 꺼진 간판, 먼지 쌓인 쇼윈도, 아니 텅 빈 채로 방치된 상가. 이런 풍경이 서울 외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화했던 지방 도시도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대학가 근처도 직장인들이 넘쳐났던 오피스 상권도 전국 곳곳에서 같은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달랐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거리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식당마다 줄이 서고 카페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게 하나 잘 잡으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던 시절의 이야기가 이제는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왜 상가들이 비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의 정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라거나 코로나 후유증이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 상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거리의 풍경과 경제 구조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 이 나라의 골목 상권은 살아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퇴직금을 들고 시작한 게 자영업이었습니다. 식당을 열고 카페를 열고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엔 정말 됐습니다. 동네 인구가 있었고 소비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있었고 무엇보다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하나만 잘 잡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역 근처 자리 하나, 학교 앞 분식집 하나, 아파트 단지 옆 편의점 하나. 이것들이 실제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은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뼈대가 됐습니다. 대학가 상권은 젊음 그 자체였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전국 대학가마다 번화한 상권이 있었고 그 상권은 항상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밤이 되면 더 사람이 많아지던 거리, 어디를 가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피스 상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식당마다 직장인들이 줄을 섰고 저녁이면 회식 문화로 술집마다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그 시절엔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응원받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연다는 소식에 주변에서 이제 당신 사장님이네, 잘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이 희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언제부터인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상가가 비어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침체입니다. 사람들의 지갑이 예전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집값, 대출 이자, 교육비, 보험료가 함께 오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가처분 소득, 즉 실제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습니다. 거리의 가게들은 이 지갑이 열릴 때 먹고 삽니다. 지갑이 닫히면 매출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옷은 쿠팡에서 삽니다.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삽니다. 생필품은 마켓컬리나 쓱배송으로 받습니다. 화장품도 전자제품도 심지어 가구도 온라인에서 삽니다. 10년 전만 해도 직접 매장에 가서 사야 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팔던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갈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달 소비의 변화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가 일상화되면서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는 행위 자체가 줄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시켜 먹습니다. 식당가의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배달 덕분에 수익을 내는 식당도 있지만 배달 매출이 매장 방문 고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배달로 연결되지 않는 업종들, 예를 들면 옷가게나 잡화점 같은 곳은 이 변화의 수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네 번째는 고물가의 이중 압박입니다. 소비자는 물가가 올라서 지갑을 닫고 가게 사장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올라서 이익이 줄어듭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이 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못 올리면 이익이 줄어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금 전국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의 주력인 20대, 30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도시의 상권은 고객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소비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경기가 나빠서 줄어든 소비는 경기가 살아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배달로, 대형 플랫폼으로 이동한 소비는 다시 골목 상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가게들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가득 찼던 상가들이 지금은 몇 개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물론 모든 업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특히 빠르게 빠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카페입니다. 카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사라지는 업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 기계를 들여놓고 예쁜 인테리어로 꾸미면 카페가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카페를 엽니다. 어느 골목을 가도 카페가 있습니다. 한 블록에 2~3개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카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 하나하나의 차별점은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라테는 어디서 마셔도 비슷하고 아메리카노는 어디서 마셔도 비슷합니다. 결국 가격 경쟁이 벌어집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1,500원짜리 커피를 팔기 시작하면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 개인 카페들은 가격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임대료 문제가 겹칩니다. 예쁜 카페는 보통 목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목 좋은 자리에 임대료는 높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릅니다. 버티는데 한계가 옵니다. 예쁜 카페는 많지만 살아남는 카페는 적습니다. 카페를 시작하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감성만으로는 임대료를 낼 수 없습니다. 개인 카페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공실로 전환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치킨집과 배달 전문점입니다. 치킨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 업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폐업률도 높은 업종입니다.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치킨집의 기회가 됐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오지 않아도 배달로 매출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앱의 구조가 가게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가 올라가고 광고비를 써야 노출이 되고 배달 대행 비용도 따로 나가고 배달로 매출이 늘어도 늘어난 매출에서 빠져나가는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 경쟁이 극심합니다. 배달앱을 열면 같은 지역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치킨집이 나옵니다. 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하고 리뷰를 보고 쿠폰이 있는 데를 선택합니다. 개인 치킨집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앱 화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브랜드 파워도 없고 광고비도 적고 쿠폰 행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요. 가격을 내리면 마진이 줄고 마진이 줄면 더 많이 팔아야 하고 더 많이 팔기 위해 광고비를 더 써야 하고 그러면 또 마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에서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습니다. 세 번째는 술집입니다. 10년 전과 지금 술집 앞의 풍경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십니까? 예전엔 금요일 저녁이면 직장 근처 식당과 술집 앞에 줄이 섰습니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한잔하자고 하면 다들 따라갔습니다. 그게 직장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술집 상권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를 기피합니다. 기업들도 이 문화를 따라가면서 강제적인 회식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오피스 상권 주변의 술집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점심 회식도 줄고 저녁 회식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음주 문화 자체의 변화도 있습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술 자체를 덜 마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혼술로 집에서 마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사서 집에서 마시는 게 훨씬 싸고 편합니다. 굳이 비싼 술집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변화 앞에서 술집 상권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옷가게입니다. 거리의 옷가게들이 사라진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엔 동네마다 있었던 의류 매장들, 시장 안의 옷 가게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온라인 쇼핑 때문입니다. 옷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삽니다.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 옷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도 쉽고 리뷰도 있고 반품도 됩니다.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착용 후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SPA 브랜드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자라, H&M,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트렌디한 옷을 공급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류 매장이 이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리에서 개인 옷가게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소비 채널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도 개인 옷 가게들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PC방과 오락 관련 업종입니다. 한때 PC방은 젊은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고 밤을 새우던 그 공간.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PC방 전성기에는 매출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고성능 컴퓨터를 갖춘 분들도 많습니다. 굳이 PC방에 나가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PC 기반의 게임 문화 자체가 위축됐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같은 영상 콘텐츠가 여가 시간을 차지하면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줄었습니다. 대형 PC방, 프리미엄 PC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소규모 PC방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좀처럼 다른 업종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가가 한 곳, 두 곳 비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그 가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처음에 카페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그 자리가 한동안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는 거리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거리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유동인구가 줄어듭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가게들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이 연쇄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권이 살아있을 때는 반대의 연쇄 반응이 작동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많은 가게가 생기고, 더 많은 가게가 생기면 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옵니다. 상권의 선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공실이 30%를 넘어서면 그 상권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자연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불 꺼진 간판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 낮에도 저녁에도 사람이 없는 거리. 이 풍경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도 살아남는 업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살아남는 가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을 파는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 그 공간에 직접 가야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가게들이 살아남습니다. 도예 체험, 와인 클래스, 꽃꽂이 공방, 직접 만져보고 고르는 식재료 전문점. 이런 곳들은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필수 소비에 속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소비가 줄어도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가게가 있습니다. 병원, 약국, 미용실, 세탁소. 이 업종들은 상권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느리게 줄어듭니다. 셋째는 강한 단골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유행을 따라다니는 손님이 아니라 이 가게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단골층이 두터운 곳. 30년 단골이 있는 동네 국밥집, 오직 그 기술자를 찾아오는 수선집. 단골은 상권이 흔들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 이 가게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걸 파는 가게는 가격 경쟁에서 무조건 집니다. 하지만 이 가게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점적 가치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앞으로 더 위험해질 업종은 어디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업종은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파는 가게. 이런 가게들은 존재 이유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차별화 없는 음식점도 위험합니다.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메뉴,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식당. 이런 곳들은 배달앱에서도 새로 생기는 프랜차이즈에게도 밀립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소비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업종들도 구조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주축인 20대, 30대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세대를 겨냥한 상권들은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도 변수입니다. 키오스크 하나로 직원 한 명이 할 일을 대체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은 점점 무인화될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권은 시대 흐름을 따라갑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가 거리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온라인으로, 배달로, 대형 플랫폼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건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건 2배, 3배 힘이 듭니다. 결국 흐름에 쓸려갑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 가게 사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덜 열심히 해도 방향이 맞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장사는 열심히보다 방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 상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업종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국의 거리에서 불이 꺼져가는 간판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표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